그리고 대기질이 좋은 날이에요. 오류의 왕국 더 레인 오브 에로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다는 것, 그러므로 검증하거나 질문할 필요가 없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잘못된 말이다. 스티븐 제이 굴드. 검증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잘못이다. 나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사회적인 선응의 어두운 면, 내가 처음 그것을 발견한 것은 12살 때의 일이었다. 나는 유터지 후프라는 농촌에 살고 있었다. 그레이트 설트호 연안에 위치한 그곳은 엘름 홀로와 크게 다름없는 작은 마을이었다. 초등학교 6학년들이 대체로 그렇듯이 나는 특정 집단에 속하기 위해서 안달이나 있었다. 내 경우는 나와 비슷하고 땀 냄새가 나는 5명의 소년들이 바로 그 집단이었다. 물론 그런 무리라면 마치 통과이라도 되는 양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규칙을 어기게 마련이다. 그래서 우리는 마치 사물이 중력에 끌리듯한 담배를 향해 이끌려갔다. 그 무렵 우리에게는 키가 크고 허리허리하며 록스타처럼 생겼던 친구 조가 가장 쿨하고 멋져 보였다. 그런 저에게는 마틴이라는 형이 있었는데 반항적이었던 마틴은 씹는 담배를 즐기는 습관이 있었고, 동생인 조는 어린 나이에 해서는 안 될 씹는 담배를 통해서 니코틴을 흡수하는 것이야말로 뭔가 특별하고 멋진 일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그래요, 조는 어느 날 저녁 친구들을 집합시켰다. 부모님들의 눈을 피하려면 로스 시내 밭에 달린 큰 호스로 그런 모임의 적격이었다. 저는 외투 호주머니에서 둥글게 생긴 케이스를 하나 꺼내더니 조용히 말하기를 시작했다. 내가 너희들한테 지금부터 뭔가 보여줄게. 너희들도 하는 거야. 야구 선수도 이걸 한다고. 그리고 여자애들이 좋아하지. 금단의 영역에 발을 들여놓는 짜릿한 쾌감이 우리들을 깨뚫고 지나갔다. 저는 조심스럽게 씹는 담배갑을 열어서 잘게 썰린 담배잎을 조금 떼어내고는 그것을 윗입술과 잇몸 사이 공간에 끼워 넣었다. 우리들을 향해서 담배갑을 내밀며 조가 말했다. 이제 너희들도 해봐. 담배갑을 바라보던 나는 고개를 들어서 친구들을 살펴보았다. 몇 명은 눈을 피했다. 나는 그 상황이 매우 불편했지만 더는 외면할 수 없었다. 나는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씹는 담배를 집어든 후에 조가 했던 것처럼 그 담배를 내 윗입술과 잇몸 사이에 끼워 넣었다. 담배에서 나는 냄새와 맛은 뭐랄까 매운 향이 나는 썩은 풀을 억지로 태우고 있는 것만 같았다. 그 얼얼한 맛이 니코틴과 함께 나를 자극해서 내 눈은 금방 눈물로 가득 차고 말았다. 모두가 지켜보는 앞에서 조는 내게 말했다. 이제 그 담배를 씹어봐. 나는 그렇게 했다. 정말 끔찍했다. 하지만 나는 마치 소가 여물을 되새김질하는 듯이 계속 담배를 씹어댔다. 그 후로도 조는 우리 모두를 몰아붙였다. 그 고약한 물건을 우리 위해서 집어넣으라고 부추기고 있었던 것이다. 결국 진흙처럼 되어버린 담배를 나는 더 이상 입에 넣고 있을 수 없었다. 하지만은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입안에 있다는 것을 뱉는 걸 부끄럽게 여겼던 나는 그 담배를 꿀꺽 삼켜버렸다. 내가 씹은 담배 어디 있어? 다른 아이들이 모두 뱉는 모습을 본 조는 기다리지 못해 내게 물었다. 삼켰는데. 이렇게 말하는 나는 곧장 부끄러움을 느꼈다. 나를 뺀 모든 사람들이 새파랗게 소리쳤다. 그거 삼키는 거 아니야? 바로 그때부터 내 배가 정말 아프기 시작했다. 나는 집으로 뛰쳐들어갔다. 뱃속에 있는 걸 몽땅 비워낼 차이였다. 나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곧장 욕실로 달려갔다. 내가 비행기를 붙잡고 주저앉은 모습을 보자 어머니가 따라 들어왔다. 간호소에 있는 어머니가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된 채로 내가 전후 사정을 질투하자 어머니는 창백에 진 채 땀을 흘리는 말썽꾸러기의 이마 손을 짚으며 차분하게 사실말을 말씀해 주셨다. 글쎄 죽지는 않을 거야. 하지만 다시 이런 짓은 하지 않겠지. 10년 후에 고향에 방문한 나는 가족과 친구들을 만났다. 예, 친구들과 모닥불을 피워놓고 둘러앉아서 추억도 나누던 그때 나는 문득 말을 꺼냈다. 로스씨, 동장 배설에서 씹는 담배로 물었던 그때 일이 기억나? 당연하지. 친구들이 대답했다. 너무너무 웃음을 터뜨렸다. 그때는 참 이상한 기분이었어. 그거 말했다. 이제 내 손에 솔직하게 말해야 할 것 같다. 저가 말했다. 사실 나는 진짜 그러고 싶진 않아서. 갑자기 대화가 끊겼다. 장난하냐? 결국 내가 침묵을 깼다. 네가 시켜서 우리가 다 그런 짓을 했잖아. 잠시 침묵을 지키던 저는 이렇게 말했다. 솔직히 말해볼까? 형이 나한테 그렇게 하라고 한 거야. 또리 집단의 안내기에 굴복한 10대 소년이 세상에 나만 있었을 리가 없다.
나의 일탈은 배탈로 끝나고 말았다. 그때 나는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했다. 집단의 분위기에 맞서는 건 씹는 담배를 삼키는 것만큼이나 고통스러운 일이었을 테니 말이다. 하지만 그런 요구에 순응함으로써 나의 가치관과 어긋나는 일을 하게 된 나는 결국 다른 방향으로 어떤 식으로든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당시에는 깨닫지 못했던 사실도 있다. 그 자리에서 씹는 담배를 피우고 싶었던 사람은 실은 아무도 없었다. 그러니 나는 침묵함으로써 다른 이들을 어색한 분위기로 몰아넣는 일에 일조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게 집단 착각에 사로잡힌 우리는 한 사람씩 차례대로 똑같은 바보짓을 하고 말았다. 나이 많은 형들이 하는 멋진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건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짓을 한 것이다. 물론 모든 이들의 10대 시대를 비슷하다. 어른이 되면 후회하게 되는 바보 같은 짓을 한다. 속하고 싶은 동료 집단에 순응하거나 적어도 문제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침묵한다. 담배 사건을 겪은 나는 의문에 빠졌다.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대한 우리의 판단은 옳은가? 전혀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을까? 내가 겪은 작은 사건은 우리 스스로가 집단 착각에 빠질 수 있다는 뿐만 아니라 집단 착각을 만들어내는 원인이 되어서 일조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저 다른 이들의 의향을 잘못 읽는 것만으로도 그런 결과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다. 당신이 누구인지 어떤 문제와 맞닥뜨리고 있는지 그런 것은 아무 상관이 없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파괴적인 집단 착각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이런 일이 왜 벌어지는지 어떻게 그 문제를 제대로 다룰 수 있는지 탐구하기 위해서 우리의 어떤 애가 지니고 있는 생물학적인 한계에 대해서 살펴봐야 한다. 생각의 함정. 우리의 뇌는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소비한다. 가령 우리의 뇌로 들어오는 시각 정보는 1초당 11메가바이트에 달할 정도지만 우리가 정보를 보는 것은 고작 1초당 60비트 정도에 달하지 않으며 오직 그 정도의 분량만이 우리의 뇌로 업로드된다. 이것은 마저 프랑스 파리 모든 사람들을 다 살펴보면서 그중에 고작 8명만을 바라보는 것과 마찬가지다. 시간과 정신적인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서 뇌는 두 가지 역할을 수행한다. 첫째, 어떤 정보를 업로드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새로운 정보가 나타나면 뇌는 질문을 던진다. 여기 뭐 새로운 게 있나? 뭔가 바뀌었나? 만약에 바뀐 것이 있다면 중요한 건가? 그렇지 않다면 나는 에너지의 저장 모드로 들어갈 거야. 이미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는 규범과 패턴에 의존할 거라는 거지. 둘째, 뇌는 전광석과 같은 속도로 예측을 한다. 기존의 지식과 경험에 기반을 두고 빠진 정보를 채워넣는데 그러한 과정은 우리 의식적인 사고 행위보다도 더 빨리 수행된다. 우리 뇌는 정보가 부족한 자리에 무엇이 옳지 신속하게 해석하고 개입하는 그런 일을 썩 잘 해내는 편이다. 다시 말해 우리 뇌는 현실이 있는 그대로 반영하는 객관적인 컴퓨터처럼 작동하지는 않는다. 모든 것을 100% 정확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겠다는 시도는 실로 인지적인 에너지의 낭비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뇌는 입력된 정보 가운데서 중요하지 않은 디테일은 재빨리 넘겨버리고 우리가 정말 필요로 하는 것에 집착한다. 이렇게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파악하며 변화를 감지하려 하고 할 수 있는 것을 대응을 하는 것이다. 예컨대 우리가 무단 횡단을 하던 중에서 차 한 대가 후진을 하다가 온다고 생각해보자. 우리는 멍하니 서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기다리지 않는다. 자동적으로 몸을 움직여서 차를 피하려 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 뇌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해서 스스로를 대비시킨다. 후진하던 차가 갑자기 방향을 바꿔서 전진한다면 뇌는 그 차의 운행 방향에 대한 예측을 무의식적으로 비교한 후에 실제로 벌어지는 상황에 맞춰서 필요하다면 미래에 대한 관점을 바꾼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예측하는 기능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만큼 우리 뇌는 있는 그대로 현실을 잘못 해석할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증거가 필요한가? 사실 A와 B는 정확하게 같은 해석이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보이는 걸까? 우리는 뇌는 내가 그렇게 해석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경험에 비춰볼 때 그림자 밑에 있는 회색은 그림자가 없을 때 좀 더 밝은 색이라고 간주하는 것이다. 그래서 원통이 체크무늬 바닥에 그림자를 들이고 있는 이 그림에서 우리는 A와 B가 정확히 같은 색의 해석이라는 분명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다. 대신 그림자 아래서 빛을 받는 부분은 빛을 못 받는 부분보다도 더 어둡다는 기존
지식을 바탕에 깔고 A가 B보다 어두운 색이라고 보는 것이다. 그래도 못 믿겠다는 분들을 위해서 두 번째 그림을 준비했다. 회색과 색을 해보니까 실제로 착시 현상은 바로 이런 식으로 벌어진다. 우리 두뇌는 인지 공격을 채우는 경향이 있고 많은 경우에 뭔가를 잘못 해석해버리는 것이다. 패턴에 따른 예측이 틀리면 우리는 혼란에 빠진다. 그래서 우리의 두뇌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패턴에 맞도록 우리가 지각한 내용을 자동적으로 끼워 맞춤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해버린다. 세상은 바삐 움직이는 곳이다. 그런 세상에 적응하기 위해 우리는 끝없이 예측하고 그에 따라서 움직여야만 한다. 이는 자기 보호 본능의 일부이기도 하다. 하지만 우리가 받아들이는 모든 정보의 흐름이 이런 예측 체계로 인해서 편향된다는 것은 문제가 된다. 하얀 거짓말의 폐해. 2015년 나는 유타주의 고향을 방문했다. 병원에서 누워 계시던 루스 할머니의 임종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나는 코에 연결된 플라스틱 튜브로 산소를 공급하던 할머니의 떨리는 손을 붙잡았다. 할머니, 무슨 일이야?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저를 시절에 데려가서 저녁 사주셨을 때 저는 알고 있었어요. 두 분이 그렇게 돈이 많지 않다는 걸요. 패밀리 레스토랑에 가서 식사하는 게 두 분 입장에서는 큰 지출이었잖아요. 늘 그래서 죄송한 마음이었어요. 할머니는 한숨을 내쉬고 내 손을 도닥여 주셨다. 맞단다. 우리 그렇게 넉넉하진 않았지. 하지만은 가끔 네가 배불리 먹이는 게 우리한테는 더 행복한 일이었어. 나는 말을 이어갔다. 그러니까 저는 그냥 두 분이랑 같이 있는 게 좋았거든요. 맞아요. 하지만 음식 이야기가 아니라요. 음식은 나쁘지 않았어요. 하지만 시절에는 늘 시끄럽고 마음이 사람이 많았어요. 두 분 말씀도 잘 안 들릴 정도였죠. 게다가 테이블에 앉으면 공손하게 행동해야 했고요. 내 머릿속에는 할머니 댁의 작은 거실이 떠올랐다. 파란 커튼과 피아노, 오랜 세월 잘 길던 가구들로 장식된 그곳. 나는 어린 시절과 학창시절 내내 힘든 시절을 보냈다. 할머니 댁은 학교가 끝나고 내가 들어박히는 성스러운 대피소와도 같았다. 루스 할머니는 결코 내게 똑바로 앉아라 조용히 해라 같은 식으로 다그치지 않았다. 그래서 저는 그냥 두 분과 같이 있는 게 좋았어요. 두 분과 같이 이렇게 할머니는 웃음을 터뜨렸다. 한참부터 기침하셨다. 숨을 다 고른 후 할머니도 내게 고백을 하셨다. 그거 너 알고 있었니? 사실 우리도 시젤러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어. 너를 데리고 시젤러에 갈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는 둘만 나가서 데이트하던 걸 그만둬야 했단다. 우리가 그랬던 것은 네가 시젤러를 좋아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지. 해먹은 규범들은 우리를 집단 착각의 길로 이끈다. 게다가 우리 스스로가 그 길에 세워놓은 이정표들은 엉망진창이다. 사람의 마음을 올바로 읽어내는 일은 어렵다. 심지어 오래도록 알아온 사이에서조차 그렇다. 마치 우리 스스로가 그렇듯이 다른 사람들 역시 사회적인 영향을 받아서 스스로의 행동을 바꾸어 나가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화로 울리는 과정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fMRI 통해서 두뇌의 활동을 실시간으로 관찰해 본 결과 인지과학자들은 사회적인 환경을 이해할 때 쓰이는 두뇌의 영역과 우리가 정신화를 할 때 작동하는 영역이 동일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래 집단의 압력이 작동한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으며 부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는 그 영향이 얼마나 큰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분노나 당혹감과 달리 사회적인 불안은 그리 공공연한 화제로 취급되지 않기 때문이다. 내가 어린 시절 겪었던 담배 사건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존감이 될까봐 또는 기속 집단에 속하지 못하게 될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지 알 방법이 없다. 내가 그 끔찍하게 쓴맛을 내는 무언가를 삼켰을 때 당혹감으로 내 볼이 붉어졌는지 아닌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하지만 분명 그 자리에 모여 있던 우리들은 다른 사람의 감정에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었다. 결국 우리는 불확실하고 잘못된 가정을 하며 중거 집단으로부터 쫓겨날지 모르는 공포의 폭풍에 사로잡히고 만다. 심지어 그런 공포로 인해서 스스로 깨닫지 못한 채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감정, 생각, 행동을 잘못 읽는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하는 말이 정직할 뿐더러 그들 스스로의 관점을 반영하고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는 자연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는데
이런 성형으로 인해서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왜냐하면 사실이 아니기 때문이다. 운전하는데 누군가 갑자기 죽으란다고 해보자 우리는 자연스럽게 상대방 운전자의 인격을 문제 삼는다. 사실은 그 사람이 누군가의 임종을 고하기 위해서 병원으로 달려가는 중일 수도 있을 텐데 말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없는 관계로 오직 불완전한 정보의 바탕을 둔 추측만 할 수 있다. 나와 할머니의 이야기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시피 사회적인 규범은 타인에 대한 오독을 더욱 나쁜 방향으로 이끌어올 수 있다. 그러니까 할머니와 나 사이에 있었던 사회적인 규범인 선량한 거짓말 같은 거 말이다. 이런 것들 보고 싶은 정보만 보는 세상. 리처드 샹커 박사가 엘름 홀로우를 방문한 이후에 약 100여 년이 흐르면서 작은 마을의 생활 방식은 조금씩 달라졌다. 당시 전 세계 인구는 20억 명을 약간 넘는 수준이었고 미국의 총 인구는 오늘날의 3분의 1에 지나지 않았다. 대부분의 노동력은 사람이나 가축에서 나왔다. 기차를 타고 장거리를 여행하는 일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으나 사람들은 대체로 걸어다니거나 마차를 타고 다녔다. 빨래를 하고 싶다면 빨래판과 큰 빨래통을 꺼내서 침대와 옷가지들을 넣고 뒷마당에 불을 피워서 빨래를 삶고 그래야 했다. 자동차는 여전히 사치품이었고 전화, 텔레비전 대부분 가정에서 사용하기는 너무도 비싸고 그런 발명품이었다. 오늘날 지구라는 행성은 80억 명에 달하는 인류를 가득 차 있다. 민주주의 기술 발전, 세계화가 뻗쳐가면서 많은 이들이 사회적인 혜택을 누리는 중이다. 이전에 비해서 더 많은 교육을 받으며 가난에서 탈출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동시에 우리가 세계의 사람들과 손쉽게 연결될 수 있는 삶을 살고 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이전 어느 시대보다도 더 실체 없는 집단에 속해 있다는 것이다. 가령 스스로에게 질문해보자. 오늘날 술집에서 우연히 마주쳤을 때 부담 없이 합석이 가능할 정도로 편안하게 느끼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는가? 인류학자 던바에 따르면 그 숫자는 정확히 150명이다. 그런데요, 150명으로 추측. 나머지는 그냥 스쳐가지는 관계일 뿐이다. 소셜미디어에 힘입어서 오늘날 우리는 각자 하이테크 커뮤니티 속에 들어박혀 있다. 그런데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사이버 공동체의 경우 우리는 그 구성원들 중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며 알 수도 없다. 앨럼 홀로우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여전히 가까운 이들이 무엇을 생각하며 무엇을 원하는지 어림짐작하며 살아가고 있다. 2015년 11월 20일 버즈피드에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기사가 실렸다. 캘리포니아 LA 15년 11월 22일 아침에 드레이크라는 예명으로 팬들에게 잘 알려지는 래퍼 오브리크 그레이미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버즈피드가 이런 특정을 얻은 출처는 어디였을까? 유튜브에 올라온 드레이크의 히트곡 중에서 하나가 달린 댓글이었다. 그 댓글에는 래퍼 드레이크의 때이른 죽음을 의도하는 댓글이 수없이 달리고 있었다. 24시간 후에 그 영상은 1700만 뷰를 넘어섰고 베스트 댓글 역시 슬픔과 애도의 댓글을 차지하고 있었다. 온라인에서 이미지를 공유하는 사이트 역시 그 흐름에 동참했으며 수많은 이들이 좋아요를 누르기 시작했다. 그 뉴스는 그 트위터, 텀블러로 이어졌으며 2015년 11월 22일은 드레이크가 세상을 뜬 날로 위키피디아에 등재되기까지 했다. 결국 이 소식은 건강하게 잘 살았던 드레이크의 귀에도 들어갔다. 이 사건은 첸의 이용자들 중 일부가 짜고 친 사기극이었다. 드레이크 작전이라고 이름까지 붙인 그들의 농담은 실로 거대한 규모로 커져나갔던 것이다. 이와 유사한 인터넷 괴담은 언제나 어디서나 발생하고 있다. 2018년 누군가 breakingcan.com이라는 웹사이트를 만들었고 또 공신력이 있는 CNN과 혼동하기 쉽게 만들어진 그 사이트에서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의 아내인 바버라 부시가 평화롭게 영면에 들었다는 소식이 실렸는데 물론 그전엔 잘 살고 있었지만 그 이야기는 페이스북을 기준으로 200만 건 이상 좋아요, 공유, 기타 반응 그런 데 성공했다. 한 해 전 2017년에 인터넷의 인기를 끈 이야기 중에서 일부를 살펴보자. FBI 영안실 직원의 집을 압수수색하여 3,000개 이상의 남성 성기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 오바마 전 대통령이 사면했던 55마리의 칠면조를 죽여 65마리의 고양이를 훈련시켜 이웃집을 턴 혐의로
노인 여성이 체포돼 등 이 모든 가짜 이야기들은 일성을 타고 널리 퍼져나갔다.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익명의 집단이 숨 쉴 틈 없이 거짓말을 생산하고 유포할 수 있게 된 것이 현실이다. 실체 없이 퍼져있는 수많은 인터넷 모임에서 다수의 정서와 감정, 위용을 억누르는 일은 극히 어려웠다. 직접 알고 있는 사이라 해도 적은 숫자의 사람들로 이루어진 집단이라 해도 그들은 모두 내면을 속속들이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우리가 거대하지만 실체가 분명하지 않고 대체로 익명으로 구성된 이들의 의견을 어떻게 짚어볼 수 있을까? 미국 독립전쟁의 애국자 볼 리비어가 영국 군인 오고 있다며 소문을 퍼뜨리던 시절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언제나 한 달이 건너 전해질 소식을 열성적으로 소유하고 있다. 간접 정보가 가진 한계는 우리 스스로도 이미 잘 알려져 있다. 간접 정보는 사실을 단순하고 자극적으로 바꾼다. 입에서 입으로 손으로 전해지면서 원래의 정보는 흐려진다. 대부분의 풍문이나 어떤 사건의 현장에서 자기 눈으로 직접 목격한 사람이 아닌 누군가가 하는 말을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가족이 간 오락관 같은 예능 프로그램에서 기마귀를 쓰고 소리를 질러 메시지를 끝에서 끝으로 전달하는 고요 소리 외침 같은 게임을 본 적이 있다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오늘날 우리는 간접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전례 없을 정도의 노력을 기울여야만 한다. 이제 전 세계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들고 고요 소리 외침 게임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많고 다양한 타인들이 우리에게 요구하거나 기대하지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해할 수나 있을까? 수천여 명 혹은 수백만 명으로 이루어진 집단의 심리란 우리가 가까운 집단을 이해하기 위해서 발전해온 기존의 인식 체계를 훌쩍 뛰어넘는 것이다. 그런데 애국심을 앞세운 국가가 어찌 됐든 익명의 페이스북 그룹이 됐든 우리는 마치 그것을 소규모 집단처럼 받아들인다. 온라인을 통해서 서로 모순되고 충돌하는 정보가 본물처럼 밀려올 때 누구를 믿어야 할지 또는 어떤 정보의 출처에 신뢰해줘야 할지 우리가 쉽게 파악하지 못하는 것은 그래서이다. 마치 볼리비아 행세를 하는 사람이 300명 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상황이다. 적군이 쳐들어오고 있다고 하는데 어디에서 누가 오는지 의견이 서로 엇갈린다. 심지어 수많은 볼리비아 중에는 영국군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사람까지 있을 지경이다. 앨런 홀로우의 연구가 수행되고 60년이 흐른 후에 인터넷이 탄생했다. 인터넷은 전 세계인들의 사회적인 경험을 차원으로 달바꿈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한정된 이메일과 정보 기관 사이의 네트워크에 지나지 않았으나 1990년대가 되자 웹 브라우저 넷스케이프와 AOL 등이 출현하며 사람들이 가진 컴퓨터가 서로 연결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제는 인터넷을 당연히 여기는 세대가 성인이 되어 있다. 오늘날 인터넷 사용자들은 매일 250경 바이트의 데이터를 생산해낸다. 250경이란 전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개미의 숫자보다도 100배나 많은 수다. 그 많은 정보 중에서 90%가 2018년부터 2020년 사이에 생성된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큰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페이스북은 매일 20억 명의 활성 사용자가 이용하고 있는데 그 사용자들은 1분당 평균 51만여 개의 댓글과 29만 3천여 개의 게시물을 올리고 있다.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사용자들이 공유하는 사진과 비디오만 해도 9,500만 건에 이른다. 이 수치는 세계에서 가장 통행량이 많은 달인 조지 워싱턴 대교를 통해서 맨해튼으로 넘어오는 차량의 숫자보다 조금 적은 수준이다. 이 무지막지한 분량의 정보는 말 그대로 우리의 정신을 아득하게 한다. 이런 압도적인 홍수를 경험해 본 사람은 인류 역사상 방주로 만든 노아가 유일할 것이다. 물론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된 정보의 기적 또한 잊어서는 안 된다. 이제 우리는 구글을 통해서 무엇이든지 검색해 볼 수가 있다. 혹자는 이와 같은 정보 용서가 우리를 더 지롭게 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지 않다. 우리에게 정보가 제공되는 속도 그리고 가능한 많은 정보를 다운로드 받고 싶어하는 본능은 정보를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멀찌감치 따돌린 지 오래다. 해법 중에 하나로 우리는 무의식적인 인지적인 지름길에 의존한다. 우리는 자신의 부족으로 정보 출처를 좁혀버린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다른 구성원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믿는 집단에 소속됨으로써 편안함을 느낀다. 의도적인 왜곡 정보와 또 가짜 뉴스가 그 중에 하나다. 하지만은 이런 사안에서만 초점을 맞추면은 우리는 더 큰 문제를 간과하게 된다. 폭포수처럼 쏟아 들어오는 정보 그 자체의 문제를 도외시하게 되는 것이다. 불행하게도 우리의 두뇌의 인터넷의 조합은 단지 이것과 저것을 합친 정도가 아니라 전례 없이 심각한 머리의 폭발을 불러오고 있는 것이다. 그로 인해서 우리 모두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알고리즘 속에 살아가다. 앞서 체크머니 바닥의 사례를 통해서 확인했다시피 우리의 시각은 믿을 만한 것이 못된다. 우리 못해 인터넷 사용자들이 소비하는 모든 정보를 끌고 모으고 나열하고 뿌리고 추적하고 부풀리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 상대적으로 소수에 지나지 않는 사용자들이 대부분의 정보를 생산해낸다. 그러니 심지어 들이 그 뮤직비디오 중에서 제일 좋은 게 무엇인지 같은 그다지 해로울 것도 없는 주제에 대해서조차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를 통해서 진정한 다수의 의견은 무엇인지 읽어내는 일은 결코 가능하지 않다고 장담할 수 있을 정도다. 인터넷은 원하는 음식을 뭐든지 골라 먹을 수 있는 거대한 뷔페 같은 곳이 아니다. 그보다는 정찬을 하는 고급 식당 혹은 오마카세 식당 같은 것이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인터넷에서 우리는 온라인에서 보인 기존 형태에 따라 우리를 위해서 맞춰진 알고리즘이 제공하는 정보를 소비하고 있다. 말하자면 우리는 알고리즘이 볼 때 우리가 원할 법한 정보에 맞춰져 있는 극도로 개인화된 디지털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만약에 폭력 시위나 과격한 반파시즘 운동인 안티파에 대해서 검색하고 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우리의 뉴스 피드는 폭력 시위와 안티파에 대한 더 많은 뉴스로 도배될 것이다. 지금 발생하고 있는 가짜 뉴스 현상을 살펴보자. 2018년 예일대학교 연구진이 확인한 바 사람들은 정보의 신뢰도와 무한하게 같은 정보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그것을 정확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진실일 수도 있는 아주 작은 요소만으로도 이런 반응의 시동을 걸 수 있다. 가령 이런 기사를 제목을 살펴보자. 트럼프의 군사계획안 미국은 징병제로 돌아갈 것이다. 완전히 불가능은 아니지만 분명 사실이 이런 기사 제목 앞에서조차 같은 내용을 두 번 사람들은 한 번 본 사람들에 비해서 두 배나 많이 이것을 사실이라고 생각했다. 연구진에 따르면 소셜미디어는 다람쥐 쳇바퀴처럼 가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우리를 반복 편견에 빠뜨리는 위험한 부화기와도 같았다. 사람들은 사실의 확인을 통해서 확인되었을 때조차 심지어는 본인의 정치적인 성향과 상반되는 의견일 때조차 자주 노출된 가짜 정보를 사실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었다. 불행히도 현실 속에서 정보를 정광석화처럼 처리하는 우리의 두뇌는 정보의 객관적인 품질이나 출처 혹은 기존 지식과는 상관관계보다 앞서 새로 유입된 정보가 기존의 것과 얼마나 유사한지를 먼저 따진다. 반복되는 정보를 우리는 믿는다. 이런 모습을 두고 철학자 비트겐슈타인은 이런 마치 같은 신문을 두 부 구입해 놓고는 처음 산 신문이 맞는지 따져보는 것과 같다고 비유했다. 소셜미디어는 정말 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전문가인지 여부는 아랑가도 없이 가장 큰 목소리를 가진 사람들의 목소리를 증폭시켜 줌으로써 혼란대에 기름을 붓는다. 예컨대 트위터 미국 사용자의 경우에 소수의 사용자들이 대다수의 트윗을 작성했다. 2018년 현재 전체 트윗의 80%가 고작 10%의 사용자에 의해 작성되었던 것이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게 된 소수의 목소리는 그들이 다수를 대변하고 있다는 작시 현상을 불러일으킨다. 게다가 이런 전략은 먹히는 전략이다. 우리 대부분은 반복 확신 목청 크기를 진실과 착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목소리 큰 소수는 그 타당성과 무관하게 사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러시아 인터넷 트롤은 바로 이런 전략을 통해 2010년대 미국 정치에 성공적으로 개입할 수 있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 2017년 한정우 미국인 사이의 메인주 공화당 상원 의원 수잔 콜린스를 향한 분노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콜린스가 오바마 케어를 지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자
며칠 만에 러시아에서 만든 인터넷 봇들이 트위터에서 폭풍을 만들어냈다. 분노로 가득 찬 트위터는 수잔 콜린스를 반역자이자 배신자라고 몰아세웠다. 이렇게 반복되는 분노와 모욕은 사람들의 감정을 증폭시켰고 그런 생각이 다수의 의견이라는 인상을 남기게 되었다. 여기에 불을 지르고 저기를 들쑤시는 식으로 러시아산 인터넷 트롤들은 대단히 만족스러운 성취를 즐기고 있었다. 클lem슨 대학교의 연구자 패트릭 워런은 데런 린빌은 2009년부터 18년 300만여 개의 트윗을 수집하고 분석했는데 그 연구를 통해서 인터넷 봇이 대중 여론을 조작하는 방식을 정확히 짚어낼 수 있었다. 러시아는 인터넷 연구기관이라는 조직을 운영 중인데 그것에서 마치 공장처럼 대량으로 소셜미디어 포스트를 찍어낸다. 사용자 정보는 템플릿으로 만들어서 대량 생산하되 개별적인 상황에서 특수한 목적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를 둔다. 이렇게 구성된 이른바 토이롤 공장은 마치 탄산음료 공장에서 병에 음료수를 채워넣듯이 인터넷 가짜 계정을 만들고 가짜 정보를 살포한다. 사용하는 수법들 중에서 가장 영악한 것을 꼽자면 게시물을 많이 쓰는 소수의 사용자들을 부추기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뭐가 좋을까? 미국 유권자들의 진짜 반응을 활용할 수 있다면 인터넷 봇은 그냥 동의만 하고 있을 뿐인데 미국의 여론은 임계점을 넘어서 양극화되고 마는 것이다. 린빌은 본인의 관찰을 이렇게 설명한다. 사람들은 원래 자신이 믿고 있던 것에 더 쉽게 설득되지 누군가 고함을 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었다. 인터넷 트롤은 사용자들의 적이 아니라 친구 행세를 하고 있었다. 가장 나쁜 건 인터넷 봇과 트롤들이 지속적인 감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었다. 설령 여론의 봇과 트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임이 밝혀지고 소셜미디어 계정이 차단되거나 삭제된다고 해도 사람들이 갖게 된 감정은 그대로 남는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위험이라고 워런은 주장했다. 인터넷 조작의 영향이 마치 병에 걸린 것처럼 남기 때문이다. 병에 걸린 것처럼 병에 나은 다음에도 후유증이 지속이 되듯이 조작 행위를 제거하고 난 후에도 그 영향은 남는다. 그래야 병에 걸리는 것은 단지 트위터 사용자만이 아니다. 미국 사회와 민주주의가 모두 병에 걸리고 말았다. 극단적인 생각일수록 소셜미디어에서도 큰 힘을 발휘하며 대중적인 의견과 현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망쳐놓게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그 현상은 과학자들이 우정의 패러독스라고 부르는 것과 함께 고민해봐야 한다. 그 역설의 내용이란 다음과 같다. 평균적으로 당신의 친구들은 당신보다 더 많은 친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얼핏 보면 직관에 반하는 것 같지만 조금만 따져보면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점을 알 수가 있다. 기본적으로 모든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대단히 사교적이기 때문이다. 가령 후보에게 내가 보냈던 유년 시절에 나는 20여 명의 친구들과 함께했다. 그 친구 중에서 한 명인 조는 락스타처럼 멋있었고 친구도 많았다. 조는 나와 함께 내 친구 중에서 그 누구보다도 인기가 많았으므로 그에게는 100명의 친구가 있었다고 해보자. 그러니 집단 전체의 친구 숫자를 평균 내보면은 언제나 내 친구들의 숫자보다 많을 수밖에 없다. 조가 전체의 평균을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소셜미디어는 이러한 역사를 더 극단적으로 만든다. 당신의 트위터 팔로워는 100명인데 그 중에서 1000명의 팔로워를 지닌 사람이 있다고 해보자. 팔로워가 더 많은 사람들은 더 많은 정보를 접하고 더 많은 포스트를 올리고 있다. 그 결과 트위터 속에서 더 많은 이들과 연결된 소수는 매우 대중적인 다수 생각을 대변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게 된다. 실제로는 이미 우리가 확인한 바와 같이 소수의 사람들이 빛의 속도로 자기들끼리 의견을 주고받고 있노라면 마치 그것이 전체의 입장인 양 보이게 되는 것이다. 사실 이것이 전혀 문제될 일이 아닐 수도 있다. 그 시끄러운 10%가 나머지 전부와 같은 태도와 선호를 가지고 있다면 그렇다. 하지만 인터넷에서 가장 큰 목소리는 분명히 그 밖의 모두와 동일하지 않다. 그들은 앨런 홀로우의 솔트 여서라든가 영 어덜트 판타지 작가 로리 포레스트를 이용해 마녀 사랑을 벌이던 온라인 자경단과 더욱 닮아 있다. 종합해보자. 우리는 다양한 편견이 내재되어 있다. 게다가 인터넷은 그것을 증폭시킨다.
인터넷은 그것을 증폭시킨다.